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조선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선에도 과학이 있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인류가 문명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과학이 있어야 되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 하늘의 이치는 땅에 구현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하늘의 이치는 땅에 구현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땅에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살피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죠.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되게 싫으시죠?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제 조선시대에 4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월사 이정기라는 선비가 임진왜란 당시에 피난하면서 썼던 일기예요. 그때 일기 중에 보면 그 왼쪽에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임진왜란이 딱 일어나자 이제 궁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시작을 해요. 외적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하고 있다. 그러니 왕인 선조가 계속 궁에 있다가는 왕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신을 해야 된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사내가 피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징비록의 저자였던 유성룡은 안 된다,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사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빨간 줄 친 부분에 나타나요. 이사내가 신이 천문에 대해서 좀 대충 아는데 여기서 대충 하는 건 진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하느라고 대충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충 아는데 최근에 달을 봤더니 달빛이 너무 세더라. 근데 달은 음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달빛이 이렇게 센 것을 보니 음기가 너무 성하고 반대로 양기는 줄어들 테니 이것은 반드시 외적이 나라를 침입할 형상이다. 그러니 피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선조가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피신을 결정을 하죠. 근데 나중에 선조가 이거 피신한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영의정이었던 이사내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당시 뭐 외적이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고려를 하지만 하늘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것은 28회, 그러니까 올해예요. 천체사진 공모전의 은상 작품인데 멋있죠? 그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 안에 인간이 살고 있고 동식물도 있고 위에 하늘에는 은하수가 별이 쭉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울처럼 땅에 비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열심히 관측을 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앞에 봤었던 것처럼 약간 미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작은 미신일 수도 있었어요. 하늘에 뭐 달빛이 성하다고 해서 실제 뭐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점차 과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은 미신이었으나 그 결과는 과학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기 동양의 그 별자리 천문도 책 같은 데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요. 제가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이제 문인이면서 천문학자, 수학자로 유명했던 남병길이라는 분이 쓴 성경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그 밤하늘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라 여신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는데 동양에서는 특히 조선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는
옥황상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황상제가 이제 하늘을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옥황상제만 딱 밤하늘의 별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궁궐의 담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원이라고 할 때 원이 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당연히 옥황상제도 있고 왕비도 있고 그다음에 세자, 왕세자도 있고 왕자들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그 다음에 왕실의 식구들을 이제 보좌하는 여러 가지 신하나 이런 사람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는 이렇게 왕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미원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 역시 원자도 이제 담장이라는 뜻인데요. 태미원은 뭐냐 하면은 왕실 식구들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왜 청와대 대통령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종합청사도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도 관리들이 회의하고 세상의 일을 이제 열심히 도모하고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면 정부종합청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신하들 관직명들이 쭉 등장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영의정이나 자의정이라는 이름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관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신하들, 관리들의 이름들이 별자리로 지금 쫙딱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다 잘 다스려지는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바로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백성들은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밥상이나 이런 기계 공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 곳에서 딱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바로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시원이라고 해서 여기 원자도 역시 담장이라는 뜻이라 이 별자리도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 동그란 모양들이 바로 담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에 시장시, 하늘에 있는 시장.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뭐 고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옷감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기나 옷감 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양을 속인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도 있고 그다음에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속인다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어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동그랗게 작은 별이 원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거기서 잘못을 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에 이 별자리가 유독 반짝인다 그러면 시장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구나. 그럴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별자리를 크게 하늘 중심에 아까 했던 잠이원, 태미원, 천시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의 원이라고 해서 삼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별이 7개씩이 배치가 돼요.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중국에서 나타난 그런 별자리, 하늘에 있는 천문도를 그린 그림인데 되게 간략하게는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인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동쪽에는 청룡이, 하늘의 서쪽에는 백호가, 하얀 호랑이, 하늘의 남쪽에는 붉은색 주작이, 그 다음에 하늘의 북쪽에는 검은색 현무, 약간 거북이 자라 같은 이런 건데요. 이 네 가지의 동물이 사방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동물에 7개씩의 별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제일 바깥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게 사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생략된 별자리가 7개씩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7개씩이 사방향으로 있으면 몇 개죠? 4, 7이 28. 28개의 별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28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 별자리의 기본 별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중앙에 있었던 삼원과 사방에 7개씩 있는 모두 28수의 별자리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런 천문도인데 제목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발음을 할 때 가끔 사람들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래서 아, 이거 지도인가 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천상, 하늘에 있는 모양을 열차 순서대로 분야를 나누어서 만들어낸 그림. 그래서 천문도인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예요. 세계에서 첫 번째는 중국에 있는 순우 천문도라는 천문도가 있고 남송시대에 있었던 거고, 이건 이제 조선 왕조가 건국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지도의 원조가 되는 것은 고구려 때의 그 천문도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라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조선 왕조가 딱 세워지고 나서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와서 천문도를 바쳤다. 이것은 고구려 때 천문도인데 그것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돌에다 새겼거든요. 그것을 이제 먹칠을 해갖고 복사를 딱 뜬 건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고구려 때와 조선은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고 조선의 수도는 한양, 지금의 서울이잖아요. 위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그림의 밑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 글씨에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별자리들과 별들을 그려놓은 그런 천문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진은 되게 멋있죠. 초신성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초신성 그러면은 아, 되게 멋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초라는 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슈퍼라는 의미고요. 신성은 새신자의 별성자, 새로 생긴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것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생기는 지금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별이 죽을 때를 신성, 새로운 별이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밤하늘의 별이 항상 고정돼서 있잖아요. 늘 그 자리에 묵주칠성, 뭐 카시오페이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별이 착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 새로운 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현대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 그것은 별이 죽을 때 폭발을 하면서 큰 빛이 이제 발사가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이 초신성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조선왕조실록 선조편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아, 이것도 역시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죠. 제가 이제 빨간 줄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선조 37년 1604년 9월 21일 이제 음력이에요. 날짜는 밤 1경에 객성이, 저 객성이라는 거 뭐냐면 손님 객자에다 별성자예요. 그래서 손님처럼 온 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이죠. 근데 이 객성은 크게 뭐 해성도 갑자기 오니까 해성도 포함이 되고, 금방 보았던 초신성 같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손님처럼 온 거고, 그다음 병광성이라고 해서 별이 어둡게 있다가 갑자기 빛이 확 밝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원래 고정돼 있지 않던 손님처럼 온 별들을 다 뭉뚱그려서 객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밤 1경에 객성이 미수라는 별자리예요. 아까 우리가 28수라고 이야기해서 그 중에 한 별자리예요. 미수 10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북극성과는 110도의 위치였다. 그만큼 거리가 있었고, 형체는, 모양은 새성보다 작고, 여기서 새성은 목성을 말하는 거예요. 목성보다는 작고 황적색이었으며 동요였다. 막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5경쯤에는 안개가 끼어서 더 이상 관측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기록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초신성 중에 가장 유명한 초신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케플러가 발견했을 때보다 약 4일 앞당겨서 발견 기록이 나타난 거예요. 선조실록에. 그래서 아마 그때 유럽에서는 뭐 구름이 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밤하늘을 관측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당시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측이 잘 됐고, 실제 선조가 9월 21일부터 선조가 한 건 아니고 선조 때 이제 당시에 이런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 이제 관리들이 이것을 관측하고 기록으로 다 남겼는데, 1604년 9월 21일부터 기록을 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605년 3월까지 기록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장장
이 초신성 기록이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이 된 거예요. 물론 어떤 기록은 보면 뭐 이때 뭐 7개월 동안 날씨가 계속 좋지는 않았겠죠. 뭐 구름이 끼어서 볼 수 없었다. 또는 날씨가 흐려서 볼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까지도 기록으로 다 남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대 천문학자들이 조선왕조 실록을 갖고 당시에 그 케플러 초신성을 연구하는 자료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왕조가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씩 가요. 고려도 500년 이상이었고 조선도 500년 이상이었고 뭐 신라도 뭐 1000년 신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의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별에 대한 관측 기록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쌓여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문학 자료로서 빅데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진은 뭐죠? 되게 멋있죠? 일식이 일어나는 건데 일식 사진 여러 가지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특이한 사진을 나사 홈페이지에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자, 일식이라는 건 뭐죠? 하늘에 있던 해가 달 그림자가 가려져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식, 월식 할 때 이 식은 벌레 먹다, 왜 존벌레가 먹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는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달도 왕을 상징하거든요. 낮에는 해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밤이 되면 왕이 없으면 무고천지가 되잖아요. 그땐 달이 왕이 되어서 지켜주는데 이 해나 달같이 왕을 상징하는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존벌레 먹듯이 먹혀지고 사라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쁜 현상들이 네가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그럼 왕을 바꿔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왕이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일식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왕은 하늘로부터 어떤 대단한 힘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문대 관리들에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관측이 되다 보니 이러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월식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일식은 이제 완전히 해가 가려지는 반면에 월식은 이제 지구 그림자가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달이 빨갛게 보여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개기월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 두려운 일이 바로 혜성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하늘에 객성이라고 오는 것이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준다고 했어요. 항상 고정되고 안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모르던 것이 나타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혜성도 어느 날 갑자기 더군다나 꼬리를 막 흔들면서 나타나잖아요. 무서웠던 존재인데 이 혜성의 해자는 빗자루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혜성이 밤하늘을 빗자루질하는 것처럼 슉 꼬리를 들고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고대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귀부인의 무덤에서 나온 그림인데 그림이 되게 약간 외계인 그림 같죠? 옛날 사람들이 혜성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혜성 그리면 그냥 동그라미 있고 혜성의 꼬리 2개 정도 그릴 테지만 옛날 사람들은 꼬리의 모양이 이렇게 2개로 나타날 때 혜성의 핵이 2개로 갈라질 때 하나로 보일 때 꼬리가 다시 거기서 많이 분사될 때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마치 로켓 꼬리처럼 꼬리가 뭉쳐서 올 때 그 다음에 뭐 정면으로 올 때는 이렇게 꼬리가 보이지 않고 뱅뱅뱅뱅 도는 약간의 선풍기 그 날개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의 혜성을 다양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분리해 놨다는 것 자체가 혜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혜성 그림 흔한 걸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약간 특이한 혜성이 태양을 원래 혜성이라는 건 태양의 중력으로 끌어들여 오기 때문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지나가는데 영영 지나가서 다시 안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혜성처럼 정기적으로 주기를 맞춰서 오는 혜성들도 있죠. 그걸 우리가 정주기 혜성, 한 번 왔다 다시는 안 오는 혜성들을 비주기 혜성이라고 합니다. 약간 특이한 혜성의 모양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혜성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시대 때 혜성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혜성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조선시대 아까 말했던 선조시대 때 살았던 문인인데 역시 4대 문장가 중에 한 세 번째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장성행이라는 아주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을 갖고 왔어요. 장성이라는 건 긴 별이라는 뜻이라 혜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100길짜리 긴 꼬리 장성, 꼬리가 길어서 장성이고 동쪽 끝에 나타나서 하늘 복판 가로질러 가네. 혜성인가 패성인가 참창성인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치욱이라고 말한다. 장성도 혜성이고 혜성도 혜성이고 패성도 혜성이고 참창성도 혜성이고 치욱이도 혜성이에요. 근데 혜성인데 혜성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치욱이 같은 경우는 꼬리가 두 개로 확실하게 갈라지는 경우를 치욱이라고 얘기를 하고, 혜성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그 다음에 패성 같은 경우는 혜성이 정면으로 나타나면 꼬리가 보이지 않고 아까 제가 왜 선풍기 날개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패성이라고 하고, 참창성 같은 경우는 혜성이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참창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혜성의 모양에 따라 그 이름도 그림도 달리 표현을 했을 만큼 혜성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 그림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제 밤하늘에 일어났던 일들을 매일매일 관측해서 기록한 기록물이에요. 책으로 다 이제 꾸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혜성 그림이 딱 보이죠? 그 옆에 별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별자리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자리에서 몇 도가량의 길이는 어느 정도의, 색깔은 뭐 무슨 색, 뭐 백색이라던가 황색이라던가 흐린 황색이라던가,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뭐 자두씨만 하다, 복숭아씨만 하다, 아니면 아예 무슨 몇 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좀 전에 봤었던 이것에 대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보면은 보통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10월 25일 밤 4경에 혜성이 진수라는 별자리 밖으로 이동하였으며 서남성과 우할성, 이건 별이에요, 사이로 조금씩 나아갔다. 처음으로 익수라는 별자리에 17도 반 정도 들어갔으며 북극과의 거리는 109도이고 그 성체, 그 혜성이 갖고 있는 몸체와 색깔은 어제와 비하면 성대해졌고 좀 더 커졌고 꼬리의 자치 역시 굉장히 성해졌다. 길이는 거의 한 장 남짓 되었고 도수, 그 크기도 5천, 6천 정도 되었으며 익성이라는 별자리 가운데로 뻗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관상감 부봉사 신안 누구누구, 부사맹 신윤 누구누구, 관상감 직장 신전 누구누구, 겸교수 신방 누구누구, 홍문관 수찬 신오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데 이 기록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연도별로 이제 이 책자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때 보면은 이것을 관측했던 사람들 이름과 그다음에 관리자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신안이 누구고 윤이 누구고 전이 누구고 박이 누구고 오가 누구가를 다 밝혀놨기 때문에 매일매일 쓸 때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날 관측했던 기록들을 다 보존을 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기록하기 싫어서 기록을 안 했는데 가짜로 기록을 했거나 그럼 나중에 조사해서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굉장히 철저하게 이것을 따졌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성변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별이 변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또는 천변 등록이라고 해요. 하늘이 변화하는 것을 기록한 책.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이것을 또 묶어놓은 또 다른 책도 있는데 그것을 성변 측후 단자 또는 천변 측후 단자. 그 다음에 해성 측후 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해성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이런 기록물들을 성변 측후 단자를 제가 한 3권 정도 번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번역을 할 때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라 한문학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기록을 이제 번역을 해서 천문학자 선생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 기록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옳은지를 이제 감수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감수하시는 천문학자 선생님께서 이거 아무래도 해성에 대한 기록이 아닌 것 같다. 해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해성 같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해성은 꼬리가 있고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건데, 꼬리가 뭐 이렇게 뭐 비단처럼 뭐 길게 늘어섰고 막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바로 오로라 기록이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급히 이제 세계 천문 그 과학지에 이제 조선시대 오로라 기록을 갖고 논문을 쓰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아니 조선에도 오로라가 있었나 생각을 하는데, 네, 있었어요. 그래서 오로라에 대한 기록도 이런 실록이나 성변 측구 단자나 등록 같은 데서 나타나 있는데, 지구의 지축이 왜 200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세차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가 이제 지축이 이렇게 태양의 자기장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바뀌면은 덜 받을 때가 있고 하는데, 많이 받을 때 되면 그때 이제 오로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오로라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기록이 오로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로라가 일어나는 원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태양풍이 굉장히 세게 불어올 때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전자 활동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이렇게 쫙 커튼처럼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북극과 남극 쪽에서 일어나는데, 태양풍이 크게 이제 활성화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가 태양 흑점 활동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맞춰봤더니 맞다. 태양 흑점이 활발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로라인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을 보면 태양이 있고 검은 점이 있죠. 이것이 바로 태양의 흑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이 태양 흑점도 관측을 해서 했었던 기록에서 태양 흑점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그 모양이 복숭아만 했다, 그러니까 새알만 하다, 계란만 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태양의 흑점을 기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죠. 옛날 사람들은 세숫대야 같은 큰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태양이 비춰지잖아요. 거기서의 흑점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관측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제 천문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관측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